나는 평생을 일로 살아온 사람이다. 잠들기 직전까지 머릿속은 늘 숫자와 계획, 사람과 책임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예순이 넘은 지금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이제 나도 곧 죽겠구나.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오래된 엔진의 소음처럼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식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기보다 이제야 비로소 삶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늘 이를 앞세워 살아왔다. 새벽마다 공사장을 돌며 흙먼지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무너진 철근을 세우며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별을 봤다. 공사장에서 사고로 떠난 젊은 인부, 병상에서 손을 잡고 눈을 감은 동료, 그리고 세월에 밀려 하나둘 사라져간 벗들까지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같은 질문이 되살아났다. 사람은 죽기 전에 뭘 느낄까? 서울대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를 만난 건 아마 그 물음의 끝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죽음을 과학으로 해석하는 사람, 매일 수많은 시신을 맞이하는 그에게서 나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의 눈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정 회장님, 사람은 죽기 전에 아주 특별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고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뇌가 우리를 보호하려 합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물질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면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온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따뜻할 수도 있다니. 그 말은 내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젊은 시절 나는 늘 생존을 위해 싸웠다. 고통은 참아야 한다. 그게 내 철칙이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인간의 몸이 스스로 고통을 줄이고 평화를 선물한다는 것. 그건 마치 하늘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품어주는 듯한 이야기였다. 교수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갑자기 예고 없이 떠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떠나는 순간은 생각보다 고요하다는 겁니다. 고요, 그 단어가 내 가슴에 오래 남았다. 평생을 소음 속에서 살았다. 기계 소리, 사람의 외침, 자금의 압박, 공장의 휘파람 소리, 그 속에서 고요를 찾는 건 사치였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은 고요라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죽기 전에 내가 죽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교수는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요. 하지만 대부분은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미 의식이 흐릿해지고 현실과 꿈이 섞이는 선망의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인간은 고통보다 아련한 회상의 바닷속을 떠다닌다고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1980년대 공사장에서 추락사한 한 청년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직 철근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그 손을 펴주면서 나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그때의 그 온기, 어쩌면 교수의 말처럼 뇌가 마지막으로 내보낸 평화의 신호였는지도 모른다. 죽음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 인간이 고통을 느끼지 않게 살아온 세월을 조용히 되짚으며 떠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자연의 배려. 그날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하늘이 이상하리 많지 맑았다. 나는 차창 밖으로 스치는 구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삶이란 끝을 알기에 더 깊어지는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하루를 다르게 살기 시작했다. 새벽 공기를 맡으며 숨을 고르고 사람의 얼굴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고 식사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더 했다. 죽음을 이야기한 그날 나는 역설적으로 삶을 배웠다. 살아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오늘을 진심으로 사는 것. 며칠 뒤 다시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다. 창문 너머로 서울대병원 앞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흰 가운을 입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었다. 나는 첫마디로 물었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꼭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는 늘 그러잖아요. 고마웠다, 사랑했다, 잊지 말아라 같은 말이요. 다루가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죽음의 현장은 영화처럼 말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멋진 유언을 남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정신이 없기 때문이죠. 나는 잠시 멍해졌다. 그럴 정신이 없다는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사람이 임종에 가까워지면 대부분 2주 이상 선망 상태에 들어갑니다. 의식이 희미해지고 현실과 환상이 섞이죠. 어떤 이는 어린 시절의 집을 보고
어떤 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건 뇌가 천천히 꺼져가는 과정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을 논리와 계획으로 살아온 내게 그 말은 처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다. 그럼 말하자면 그 순간의 인간은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때의 그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그들의 말과 표정은 거의 사라져요. 그래서 영화처럼 마지막에 눈을 뜨고 사랑해라고 말하는 장면은 거의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제야 수많은 현장이 떠올랐다. 공사장에서 사고로 떠난 청년, 병실에서 눈을 감던 친구, 그들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고요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늘 이상한 따뜻함을 느꼈다. 그때는 몰랐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지막 평화였다는 걸 결국 평소에 해야겠군요. 내가 말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건 죽기 전에 할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해야겠네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죽음의 준비란 결국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유언이란 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쌓아온 행동의 기록이죠. 나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를 바라봤다. 오랫동안 함께했지만 늘 일 핑계로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 그녀가 내게 말했다. 오늘은 왜 그렇게 조용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었다. 그냥 고마워서요. 그녀는 놀란 듯 웃었다. 그 짧은 웃음 속에서 나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유언은 말이 아니라 평생의 표정과 행동으로 남는다는 것을 죽음 앞에서 인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러니 오늘 살아있는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유언은 지금이다. 나는 그날 일기장 한쪽에 이렇게 적었다. 언젠가 말하지 못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오늘 말하라.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 짧은 문장이 내 인생의 새 규칙이 되었다. 말로 남기지 못할 유언을 나는 하루하루 행동으로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조금 달라졌다. 나는 예전처럼 회의실 대신 책상 위에 신문을 펼쳐놓고 매일 아침 사망 통계를 읽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던 시절보다 떠난 사람의 숫자를 보는 일이 더 많아졌다. 서울대 교수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나는 이유는 암입니다. 그 다음이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그리고 고의적 자해예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이 싸해졌다. 암, 심장, 폐렴, 뇌혈관, 자살, 이 다섯 단어만으로도 인간의 삶이 얼마나 취약한지 느껴졌다. 그중 어떤 것도 남의 일이 아니었다. 나는 공장을 세우며 수백 명의 직원을 잃었다. 어떤 이는 병으로, 어떤 이는 사고로, 그리고 어떤 이는 스스로 생을 놓아버렸다. 교수는 말을 이었다. 이 다섯 가지 원인이 전체 사망의 70%를 차지합니다. 그중엔 젊은 사람도 많아요. 특히 30, 50대 남성 사회 중심에 있는 이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래전에 한 장면을 떠올렸다. 1983년 봄 울산 조선소에서 새벽까지 일을 마친 현장 소장이 내게 보고를 마치고 나가던 길이었다. 그는 회장님, 잠깐 담배 한 대만 피우고 오겠습니다 하고 웃었다. 그러나 10분 뒤 그는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그 짧은 10분이 그의 마지막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담배를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이 아직도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늘 웃던 사람. 그러나 누구보다 스트레스를 감추고 살았던 사람. 나는 교수에게 물었다. 이런 숫자들을 보면 인간의 삶은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허무하지만 그게 진실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 허무함을 인정하는 순간 삶이 달라집니다. 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지금을 진심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은 내게 깊은 울림이었다. 나는 한평생 끝이란 단어를 몰랐다. 끝없이 확장하고 끝없이 일하고 끝없이 도전했다. 하지만 인간의 생에는 끝이 있었다. 그 끝을 받아들인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성찰이었다. 교수는 한 가지 더 덧붙였다. 요즘은 치매가 사망 원인 6위입니다.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질병이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사랑을 남기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사랑을 남기라. 나는 그 말을 내 좌우명처럼 적어두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조용히 가족 사진을 꺼내보았다. 젊은 시절의 내 얼굴, 갓난아기의 얼굴, 그리고 지금은 중년이 된 자식들. 그 사진 속엔 웃음이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언제까지 남을 수 있을까? 언젠간 나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이름을 잊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내가 그들에게 남긴 사랑이 그 기억의 자리를 대신해 줄 테니까. 숫자는 냉정하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수천 개의 따뜻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 죽음의 통계란 결국 삶의 흔적을 모은 기록이다. 나는 그 사실을 이해하고 나서야 살아있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삶은 유한하게 하루가 곧 한 생이다. 숫자 속의 숨은 이들의 이야기처럼 나도 오늘을 진심으로 남기자. 죽음의 숫자를 보며 나는 오히려 삶의 의미를 배웠다. 이제 나는 통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끝의 목록이 아니라 누군가가 마지막까지 버텨낸 기록이기 때문이다. 죽음이라는 건 언제나 예고 없이 온다. 그건 병처럼 서서히 다가올 때보다 아무 말도 없이 문득 찾아올 때 더 두렵다. 나는 평생 수많은 공사 현장을 다니며 오늘은 별일 없겠지라는 말을 셀 수 없이 들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마지막이 되기도 했다. 유성호 교수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요즘 돌연사는 더 이상 노인들의 일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아무 증상 없이 그냥 쓰러집니다. 심혈관이 순간적으로 막히거나 정기적 신호가 멈추면 뇌는 단 몇 초 만에 산소를 잃습니다. 그 순간엔 고통도 인식도 없습니다. 그냥 꺼지는 겁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말이 너무나 단순해서 오히려 무겁게 들렸다. 그냥 꺼진다는 표현. 한 인간의 모든 기억과 웃음, 사랑과 후회가 스위치를 내리듯 사라진다니 그건 잔인할 만큼 조용한 비극이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가끔은 샤워 중에 혹은 회식 자리에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본인조차 징조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조차 없어요. 나는 그 말을 듣자 오래전에 한 장면이 떠올랐다. 1970년대 여름이었다. 현장 감독 한 명이 있었다. 늘 농담을 잘하던 사람, 무거운 철근을 어깨에 짊어지고도 웃던 사람이었다. 그날도 그는 회장님, 오늘 공정 30분 앞당겼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트럭에 올라탔다. 하지만 10분 후 그는 운전석에 고개를 떨군 채 멈춰 있었다. 심장이 멎은 것이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죽음의 속도를 느꼈다. 삶과 죽음의 거리가 이렇게 짧을 줄은 몰랐다. 한숨과 심장 박동 사이의 시간, 그게 인간이 가진 유일한 여백이었다. 교수는 조용히 덧붙였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요.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건 두려움을 키우는 게 아니라 삶을 명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늘 미래를 준비하며 살았다. 내일의 공정표, 다음 달의 사업 계획, 1년 뒤의 매출 목표. 하지만 정작 내일이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교수님,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사는 거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죽음을 알면 인간은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자만도 줄고 욕심도 줄죠. 대신 남은 시간을 사랑하는 힘이 커집니다. 나는 그날 밤 사무실 불을 일찍 껐다. 책상 위엔 아직 결제 서류가 쌓여 있었지만 왠지 오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창밖에는 여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언젠가 나도 저 빗소리처럼 조용히 사라지겠지. 그렇다면 남아있는 시간만큼은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인간답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삶은 예고 없는 퇴근이다. 내일의 약속이 오늘의 선물임을 잊지 말자. 돌연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진짜로 준비해야 할 건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까지의 태도였다. 죽음의 자리에 서본 사람은 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떠나는 이가 아니라 남는 이라는 걸. 나는 수십 번의 장례식에 참석했고 그때마다 같은 생각을 했다.
살아있는 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유성호 교수는 내게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죽음의 순간에도 감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청각은 끝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말이 통합니까?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통한다기보단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심장이 멎은 뒤에도 귀를 담당하는 뇌의 일부가 잠시 동안 활동을 지속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가 건네는 말이 그들에게 닿을 수도 있죠. 그 말은 내 심장을 세게 때렸다. 나는 평생을 이성으로 살아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감정이 앞섰다. 떠나는 이를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 그건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손을 잡아주는 것,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는 한마디였다. 나는 오래전 아버지를 떠나보내던 날을 떠올렸다. 그날 새벽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던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는 듯 보였다. 의사들은 이제 반응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믿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합니다. 그 순간 아주 미세하게 정말 손끝만큼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게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짧은 떨림이 세상에서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다고 믿는다. 그날 이후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사람은 마지막까지 듣고 느낀다.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임종 직전의 인간은 눈보다 귀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건네는 말, 잡아주는 손길, 그 모든 것이 마지막 위로가 됩니다. 나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리고 내 삶의 철학 하나를 덧붙였다. 남는 자는 슬퍼만 하지 말고 따뜻하게 보내라. 죽음의 현장은 차갑다. 의료기기 소리, 하얀 형광등, 울음이 섞인 숨소리, 그러나 그 차가운 공간에도 사람의 체온은 마지막까지 남는다. 그 체온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고맙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편히 쉬세요. 이 말들은 떠나는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남는 우리 자신을 위한 말이기도 하다. 용서하지 못한 일, 전하지 못한 마음, 그 모든 미련이 한마디로 정리된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남은 자의 죄책감을 덜어준다.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눈물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 속에서 닫히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떠나는 이를 붙잡지 않고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놓아줄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이별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내 직원들에게도 늘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떠나보낼 때는 미련보다 감사로 배웅해라. 그게 남는 자의 기술이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그러나 누군가는 울며 남고 누군가는 감사하며 남는다. 둘 다 슬프지만 마음의 결은 다르다. 나는 이제 안다. 진짜 용기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남는 자는 울어도 좋다. 그러나 눈물이 따뜻해야 한다. 차가운 이별보다 따뜻한 작별을 남겨라.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나는 손을 꼭 잡아주는 그 마지막 순간의 온도를 믿는다. 그 온기가 남는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죽음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온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천천히 식는다. 유성호 교수는 어느 날 내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면 바로 차가워진다고요. 하지만 아닙니다. 처음엔 오히려 따뜻합니다. 그는 설명을 이어갔다. 사망 직후에는 근육이 풀려서 몸이 느슨해집니다. 고개가 툭 떨어지고 손가락이 펴지죠. 그러다가 한두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체온이 떨어지고 그제야 딱딱해집니다. 그걸 사후광지 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따뜻함은 사람이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는 신호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죽음이 그렇게 느리게 오는 줄 몰랐다. 세상에서 가장 강했던 인간의 몸도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까지 따뜻함을 남긴다니 그건 마치 나 아직 여기 있다는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사람이 죽은 후에도 기억 같은 게 남아 있을까요? 교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의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시신을 대할 때마다 느껴요. 그분들이 남긴 온기 속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억의 잔향이 있다는 걸요. 그 말은 내 마음을 묘하게 흔들었다. 나는 평생 강철과 시멘트 사이에서 살아왔다.
온기보다는 냉철함을 배웠다. 그런 내가 죽은 몸에도 따뜻함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게 될 줄은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예실 하나를 떠올렸다. 1977년 겨울 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지만 나는 그를 직접 안아들고 구급차에 실었다. 그의 손이 아직 따뜻했다. 나는 그때 알았다. 사람의 온기는 생명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잔향이라는 걸. 그 따뜻함은 죽음이 빼앗지 못했다. 교수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몸이 식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온기, 그 온기가 닿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참으로 깊었다. 몸이 식어가는 시간에도 사람은 여전히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따뜻했다. 그날 이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우리가 남기는 건 재산이나 성취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남는 온도다. 그 온도가 따뜻하면 그 사람은 떠난 뒤에도 계속 살아있다. 나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사람을 대할 땐 이익보다 온도를 남겨라. 그 온도가 평생 기억된다. 회의실 안은 잠시 정적이었다. 누군가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순간 인간의 관계라는 게 결국 온도의 기록이라는 걸 알았다. 죽음은 차갑지만 삶은 따뜻하다. 그리고 그 온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죽음은 식는 과정이 아니다. 남아있는 온기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사람의 따뜻함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래 산다. 그 문장을 적으며 나는 처음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사람은 결국 사라지지 않는다. 따뜻하게 살아온 사람은 끝까지 따뜻하게 남는다. 죽음을 매일 마주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그 질문을 교수에게 던졌을 때 그는 잠시 웃었다. 회장님, 익숙해질 순 있어도 무뎌질 순 없습니다. 그 한마디는 오래 남았다. 나는 평생 일을 하며 살아왔다. 공사장의 붉은 흙과 쇠붙이 냄새, 손끝에 느껴지는 시멘트의 차가움. 그 속에서 나는 프로가 되는 법을 배웠다. 감정에 휘둘리면 공정이 늦고 한 사람의 부주의가 수백 명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 그래서 냉철함은 나의 갑옷이었다. 하지만 법의학자에게 그 갑옷은 훨씬 더 무거울 것이다. 그들은 차가운 시신 앞에서 눈물보다 정확함을 선택해야 하니까. 교수는 조용히 말했다. 부검을 한다는 건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는 일입니다. 그 순간 감정에 빠지면 놓치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냉혈하진 않아야 하죠.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내 인생의 철학과도 닮아 있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늘 이렇게 말했다. 일은 냉정하게, 사람은 따뜻하게.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판단이 필요하다.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했다. 감정에 휘말려서는 안 됐다. 그러나 사고 뒤에 남은 가족들의 얼굴을 볼 때면 그 냉정함이 칼날처럼 나를 찔렀다. 나는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냉철함은 의무지만 무정함은 죄다. 교수도 같은 생각이었다. 부검실에서 느끼는 감정은 절제된 슬픔입니다. 우린 일할 땐 철저히 T형 인간이어야 해요. 하지만 끝나고 난 뒤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인간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말했다. 이건 마치 아침마당을 진행하는 MC가 눈물 나는 사연을 들으면서도 방송을 이어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프로로서의 냉정이 필요하죠. 나는 웃었다. 그건 저도 잘 압니다. 눈물이 올라와도 사람들 앞에선 담담해야 하죠. 그게 어른이고 그게 직업인의 태도니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냉정함이 끝난 후 우리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프로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하루에 수천 명의 노동자와 함께하던 시절, 나는 냉정해야 했다. 단 한 사람의 감정에도 흔들리면 회사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들의 피 묻은 장갑이 떠오를 때면 나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그게 내 방식의 기도였다. 회장님, 저는요, 교수가 말을 이었다. 부검이 끝나면 항상 그분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건 절대 의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안에 인간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냉철함 속에는 분명 따뜻함이 있었다. 그건 내가 평생 존경해온 프로의 온도였다. 이를 위해 감정을 숨기지만 결코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온도. 그 온도가 없으면 사람은 기계가 된다. 나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프로란 냉정하게 일하고 따뜻하게 끝내는 사람이다. 냉철함은 도구이고 따뜻함은 본성이다. 그날 이후 나는 내 부하 직원들에게 한 가지를 더 가르쳤다. 완벽한 결과보다 중요한 건 태도다. 기계처럼 일하지 말고 사람처럼 마무리해라. 그게 내가 평생 배운 유일한 프로의 정의였다. 죽음을 다루는 사람이나 생명을 세우는 사람이나 결국 필요한 건 같다. 냉철한 판단과 따뜻한 마음의 균형. 죽음에 대해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그건 아직 먼 일입니다. 내 살았음지. 하지만 나는 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유성호 교수는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권리는 어떻게 떠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는 그것을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지 젠옌민 의료의향서라 불렀다. 나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잠시 멈칫했다. 그게 뭐요? 그는 설명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 연명 치료를 받을지 혹은 자연스럽게 떠날지를 미리 기록해두는 문서입니다. 그 결정은 가족이 아닌 본인이 해야 합니다. 나는 한동안 침묵했다. 내가 살아온 세상에서는 가족이 대신 결정하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교수의 말은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다. 마지막의 선택마저도 남에게 맡기지 말라. 그건 내 평생의 철학과도 닮아 있었다. 내 인생의 모든 공사는 내 이름으로 시작해서 내 손으로 끝냈다. 그렇다면 마지막 공사인 죽음도 내가 설계해야 하지 않겠는가? 교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많은 가족들이 그 선택을 미루다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염령 치료를 중단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때 호흡기를 떼지 않았다면 살았을까? 이런 후회는 그들에게 평생 남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나는 수많은 회사를 세우며 결단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안다. 결정을 미루면 그 대가는 항상 더 크다. 죽음도 다르지 않다. 결정을 미루면 남은 자가 고통받는다. 그럼 그 문서는 어디서 쓸 수 있습니까? 병원에서도 가능하고요. 지역보건소나 구청에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어떤 죽음을 원하느냐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어떤 죽음을 원하느냐? 그건 내게 너무 낯선 질문이었다. 나는 평생 어떤 삶을 살 것이냐만 고민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삶을 정리하는 일이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나는 작은 메모장을 꺼냈다. 그 위에 천천히 글을 썼다. 나는 내 마지막을 평화롭게 맞이하길 원한다. 기계에 매달려 숨을 연명하길 원치 않는다. 마지막엔 가족의 손을 잡고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 그 글을 쓰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두려움이 줄어들었다. 죽음을 기록으로 남기면 그건 더 이상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계획이 된다. 내가 평생 세운 수많은 공장, 수백 개의 도로, 수천 명의 사람들, 그 모든 게 계획에서 시작됐다. 그렇다면 인생의 마지막도 그렇게 준비해야 한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말했다. 인생의 마지막도 사업처럼 설계하라. 막연한 두려움 대신 명확한 의지를 남겨라. 그래야 가족이 편하다. 죽음을 계획한다는 건 삶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을 더 단단히 살겠다는 다짐이다. 그날 밤 일기장 한쪽에 이렇게 적었다. 삶의 마지막 공정표를 내가 직접 쓴다. 그것이 진짜 정주영식 완공이다. 나는 죽음마저 두렵지 않았다. 내 손으로 설계한 마지막이라면 그건 슬픈 결말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마무리일 테니까. 삶과 죽음의 거리를 정하는 건 운명이 아니라 습관이다. 나는 평생 그 사실을 몰랐다. 하루 3시간 자면서도 일했고 밥보다 회의가 더 중요했다. 담배는 친구였고 술은 위로였다. 몸이 버텨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나서야 알았다. 그 모든 괜찮음이 나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는 걸. 유성호 교수는 담담히 말했다. 회장님, 사람들은 죽음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만 사실 대부분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흡연, 과음,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이건 총보다 무섭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말은 곧 나 자신에 대한 지적이기도 했다. 나는 인생 대부분을 전속력으로 달려왔다. 잠깐 멈추는 걸 두려워했다. 하지만 교수의 말대로라면 그 달림이야말로 내 생명을 갉아먹는 칼날이었다. 회장님, 인간의 몸은 참 정직합니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나중에 한꺼번에 결과를 보여줘요. 오늘의 피로가 내일의 병이 됩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무섭게 명확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인생의 큰 실패보다 무서운 건 작은 무관심이었다. 담배 한 개비, 술 한 잔, 야근 한 번이 쌓여 결국 목숨의 길이를 바꾸는 것이다. 교수는 내게 한 장의 차트를 보여줬다. 거기엔 실제 사례들이 있었다. 매일 담배 한 갑을 피운 사람의 수명, 주 5회 과음한 사람의 혈관 상태, 그리고 운동을 지속한 사람의 생존 곡선. 그 차트의 곡선은 잔인할 만큼 분명했다. 습관은 죽음보다 강했다. 나는 그제야 웃으며 말했다. 결국 기업도 인생도 같은 법이군요. 작은 분량이 큰 사고를 부르는 것처럼 작은 습관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죠. 교수는 미소 지었다. 맞습니다. 회장님처럼 매일을 설계하듯 삶도 설계하면 됩니다. 그게 건강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하루를 바꾸기 시작했다. 새벽 5시 출근 대신 해 뜨는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호흡을 했다. 커피 3잔 대신 따뜻한 물을 마셨고 늦은 밤 술자리 대신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다. 처음엔 사소한 변화였지만 며칠 지나자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졌다. 그리고 마음이 차분해졌다. 나는 깨달았다. 습관은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었다. 삶을 버티는 힘은 근육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피곤하면 몸은 이미 병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몸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정리하라. 교수는 이렇게 덧붙였다. 회장님, 인간은 습관의 존재입니다. 매일이 선택이고 그 선택이 곧 수명입니다. 운명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조용히 웃었다. 나는 한평생 회사를 관리해왔다. 재물을, 인력을, 공정을. 그런데 정작 내 몸 하나, 마음 하나는 관리하지 못했다.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맹점이었다. 이제 나는 안다. 삶을 연장하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니다. 하루의 루틴, 한 번의 호흡, 한 사람과의 대화, 그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인생을 길게 만든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습관은 생명을 깎을 수도 늘릴 수도 있다. 하루의 방향이 곧 인생의 방향이다. 작은 평화가 긴 생명을 만든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건강은 선물이 아니라 결과였다. 그 결과를 만드는 건 내가 오늘 반복한 단 하나의 습관이었다. 나는 평생 사는 법을 배웠다. 그런데 예순을 넘기고 나서야 죽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배우며 비로소 삶을 이해하게 되었다. 유성호 교수와의 대화는 내게 인생의 마지막 교과서였다. 그는 말하곤 했다. 회장님, 죽음을 준비하는 건 사실 더 잘 살기 위한 일입니다. 그 말이 처음엔 조금 낯설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는다.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오늘의 한 끼, 한 번의 인사, 한 사람의 미소까지 소중히 여긴다. 나는 젊은 시절 늘 속도를 쫓았다. 공기를 가르며 달리던 차 안에서 성공을 향한 갈증이 내 전부였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이제는 멈추는 법을 배웠다. 하루의 끝에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누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는가? 교수는 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삶은 건축물과 같습니다. 기초가 단단해야 오래 서고 균형이 맞아야 무너지지 않죠. 죽음은 그 건축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게 무너짐이 아니라 완공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래, 죽음은 완공이었다. 평생 쌓아 올린 나의 시간들, 사랑과 실패, 분노와 용서, 그 모든 조각이 모여 하나의 인생이 완성되는 순간, 그게 바로 죽음이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걸. 두려움은 미완성에게만 찾아온다. 진심으로 살았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그래서 나는 요즘 이런 말을 한다. 살아있는 동안 후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러면 죽음은 결코 낯설지 않다.
나는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본다. 가난한 청년 시절, 손바닥이 터져라 일하던 공사장, 수없이 도전하고 넘어지고 일어서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이루지 않아도 좋다. 내 안의 모든 시간들이 이미 나였으니까. 죽음이란 건 결국 내가 살아온 흔적이 나를 대신해 살아가는 과정이다. 나라는 사람은 사라져도 내가 남긴 말, 행동, 온기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계속 자라난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이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바꾸어준다. 그날 밤 나는 내 일기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다. 잘 사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잘 죽는 법을 안다. 인생은 완공이고 죽음은 준공식이다. 나는 오늘도 내 마지막 공사를 짓는다. 벽돌 하나하나가 사람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나의 기념비가 될 것이다. 이 문장을 쓰고 나니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두렵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마음이 고요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확신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오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다. 이제 나는 안다. 잘 사는 것이 곧 잘 죽는 것이고, 잘 죽는 것이 곧 완전한 삶이라는 걸 죽음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흔히 끄들 떠올린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죽음은 온도의 이동일 뿐이다. 뜨겁게 살았던 사람의 온기는 그가 떠난 후에도 남은 사람의 마음에 오래 머문다. 나는 평생을 산업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왔다. 기계를 다루면서도 결국 내가 지켜야 할 건 사람의 체온이었다. 공장은 멈춰도 다시 돌릴 수 있다. 하지만 한 번 식은 마음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유성호 교수와의 마지막 대화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다. 회장님, 결국 죽음은 냉각의 과정이지만 그 냉각이 시작되기 전까지 얼마나 따뜻하게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조용히 웃었다. 공사 현장에서 겨울 새벽에 찬 공기를 마시며 손으로 철을 만지던 그 느낌이 떠올랐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쇠덩이도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온기가 전해진다. 인생도 그렇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누군가의 손이 닿으면 그 마음은 녹는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성공이란 많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많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일이라는 걸. 그 온도가 사람의 기억 속에 남으면 그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교수는 덧붙였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남긴 온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온도는 후손들의 삶에 전해지고 다시 새로운 생명의 온도가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나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분의 손은 늘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그 손이 내 어린 시절의 겨울을 견디게 해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 온기를 이어받아 세상의 찬 바람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다. 온도는 단순한 물리 현상이 아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이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나누는 온기,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남기는 진짜 유산이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은 세대가 바꾸지만 온도는 세대가 있는다. 장도의 아니 누군가 나를 떠올릴 때 그의 마음속이 따뜻해진다면 그게 내가 잘 산 증거다. 그리고 그 온도가 이어진다면 나는 이미 사라진 게 아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죽음은 온도가 0이 되는 순간이 아니다. 온기가 옮겨가는 과정이다. 뜨겁게 산 사람은 세상을 떠나도 여전히 따뜻하다. 펜을 내려놓자 손끝이 떨렸다. 이젠 그 떨림조차 감사했다. 아직 나에게는 살아있는 체온이 있었으니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일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자. 그게 나의 마지막 공사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해가 지고 공기가 차가워졌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다. 그 온기 속에서 나는 미소 지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남길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사람의 마음에 남는 온도. 밤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조용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종종 내 인생을 되짚는다. 돌이켜보면 모든 시간은 결국 한 곳으로 향했다. 사람, 그리고 사랑. 나는 평생 일을 사랑했다. 건설을 사랑했고, 도전을 사랑했고, 무엇보다 사람을 사랑했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 나는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다. 사랑을 말로 하기엔 바빴고, 감사를 전하기엔 늘 다음 일이 있었다. 그래서 늘 뒤늦게 깨달았다. 사랑은 시간이 많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는 걸 유성호 교수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나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교수님, 죽음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답했다. 죽음은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깊게 울렸다. 사랑이 완성된다는 건 누군가를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했다는 증거였다. 삶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권력도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랑했음의 기억이었다. 나는 문득 어머니가 떠나시던 날을 떠올렸다.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단 한마디였다. 고맙다. 그 짧은 한마디가 내 인생의 모든 문장을 바꾸었다. 그 말에는 미안함도, 용서도, 감사도, 사랑도 모두 들어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다. 인생의 결산서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쓰인다.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로 남는 것이다. 교수는 말하곤 했다. 사람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남긴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미소를 지었다. 공사장에서 수천 명의 손을 잡았던 기억, 함께 울고 웃던 사람들의 얼굴, 그 모든 게 내 삶의 기록이자 증거였다. 내가 세운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겠지만 내가 전한 온기와 믿음은 세월이 흘러도 누군가의 마음에 남을 것이다. 이제 나는 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인생이라는 긴 공사가 마무리되는 순간 우리가 남기는 건 벽돌도 철근도 아니다. 그건 마음이고 사랑이다. 나는 오늘도 일기장에 한 줄을 더 남긴다. 사랑을 남기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미움은 썩지만 사랑은 남는다. 내가 세운 마지막 건물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오더라도 나는 이미 사랑 속에서 완성되고 있을 테니까. 죽음은 그 사랑이 멈추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는 또 다른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쓴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이다.